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필의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필 작품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품을 읽는데도 수준이 있습니다.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는 수필 비평에서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이 개별 작품을 이제 어떻게 수준 있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겁니다. 작품을 읽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비평이 불가능하죠. 개별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개별 작품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 비평, 이것을 우리는 그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그 비평이나 또 어느 한 시기, 어느 매체의 작품군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는 것, 뭐 월평이나 그 개간평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반드시 그 개별 작품을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작품들이 드러내는 공통된 특징들을 찾아내는 일은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일반 수필가들이 많이 참여하곤 하는 우리가 공모전 그런 심사에서는 그 개별 작품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의 작품 해석 능력은 필수적이죠. 작품의 우열을 염두에 두고 어떤 수월성이 주목받았으며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작품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요약하거나 또는 뭐 하나마나한 추상적인 말들을 늘여놓는 그런 제대로 된 심사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작가의 시각이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야 그 작품을 제대로 읽고 또 비평하고 심사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그 수많은 수필 창작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필 창작론이나 수필론, 또 나아가서 문학 이론, 예술론, 철학 등의 공부도 하지만은 개별 작품에 대한 그 합평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작품을 합평할 때 대부분 비문법적이고 또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지적하는 데서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그 지적은 진정한 합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을 읽고 해설하거나 작품 세계 전반을 평가할 때 제재나 주제에 따라 몇 개의 항목으로 분류해 놓고 이에 맞추어서 해당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비평문을 종종 봅니다. 이 제재의 분류에 머물지 않고 작가가 특정의 그 경험 세계를 주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의의를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비평은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 종합적인 해석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필 작품의, 그러니까 수필의 그 개별 작품의 무엇을 어떻게 읽고 비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어느 모형의 세 측면을 그 사물, 기표, 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호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그 삼분법 모델을 어느 이론의 기초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러한 그 기호 삼각형은 수필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소중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 기표 이 나무라고 발음을 할 때 이 소리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기의 의미는 아마 이렇게 되죠. 목이란 바로 이런 이제 이 사물 지시대상 이 사물을 우리는 나무라고 하고 그것이 드러내는 그 기의 의미는 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기표는 이제 이 언어 기호죠. 언어 기호이고 기의는 그 의미이고 지시 대상은 이제 사물인 거죠. 소시르는 지시 대상을 그 언어 모형에서 그 배제해 버리는데 기호에 상응하는 실제 대상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는 기호의 기능 방식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어는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언어에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서 지시 대상은 소시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죠. 그 이후의 언어 이론에서. 자, 그렇지만은 이 기호 삼각형은 수필의 그 기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 삼각형을 그 원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표를 우리는 언어 형식이라고 하고요. 또 기의 수필에서의 그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필의 소재가 되는 그 경험세계 이렇게 이것이 수필의 그 3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의 3요소를 뭐라고 하죠?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수필의 3요소는 그게 아니고 뭐 주제에 해당되는 게 의미, 또 문체에 해당되는 그 언어 형식, 그럼 구성은 어디에 갔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경험 세계는 왜 수필의 문학의 3요소라고 할 때는 그 경험 세계를 중요하지 않게 다루지 않는데 왜 수필에서는 경험 세계를 수필의 한 요소라고 할까요? 수필에서는 이 주제 구성 문체를 3요소라고 규정하는 여타의 문학 장르와는 달리 작가의 경험 세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경험 세계가 중요한가 하면요. 수필에서 이 수필에서는 그 작가의 경험 세계가 굴절되거나 전환되지 않고 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학 작품에서는 이 작가의 경험이 작품 창작의 그 밑거름, 즉 근원적인 어떤 토대일 뿐인데 수필에서는 그렇지 않고 경험 세계가 근원적인 토대로 그냥 있을 뿐인 것이 아니고 그 경험 세계 자체가 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필에서 그 작가의 경험 세계는 작품 외적인 요소이면서 작품 내적인 요소다. 다른 문학 작품에서는 경험이 작품의 외적 요소일 뿐이죠. 그런데 수필에서의 경험 세계는 작품의 외적 요소 있으면서 또 작품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작품 내적인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잠시 우리가 그 문제 의문을 제기했듯이 문학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요. 이 구성은 아까 이제 어느 형식에 포괄될 수 있다고 했죠. 어느 형식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구성과 또 그 진술 방식, 시제, 시점 등의 그 서술 형태, 또 문체 이걸 모두 어느 형식에 포괄시킬 수 있다.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구조의 차원에 해당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느 형식의 차원에 해당되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형식에 포괄시킬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경험 세계가 수필에서 그만큼 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수필 위평에서 이 그 작품 소재가 된 경험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수필이 다루는 그 영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신변의 문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합니다. 경험이 뭐 중요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떤 소재를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는 텍스트에서 작가를 역추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일상을 다루는가, 또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가, 아니면 사람을 다루는가, 사물을 다루는가, 동물을 다루는가, 식물을 다루는가, 나무를 다루는가, 꽃을 다루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작가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주로 무엇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경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 작가의 의식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의 그 의식작용이라고 하면은 뭐, 사고력, 뭐 상상력, 구상력, 또 지식이나 지성 등 이것을 전부 다 의식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식작용에 의해 삶의 그 체험은 재가공되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때 삶의 경험은 의미화된 경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품을 그 해석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작가가 삶의 체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바라보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 세계가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수필의 무엇을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다시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가가 바로 경험 세계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언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가 바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훨씬 더
그 이해가 더 수월해지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에, 이 작가의 그 경험 세계를, 작가의 어떤 그 경험 세계를 고유한 언어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개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의미를 표상하는 걸, 이것이 수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꼭지점으로 삼아서 경험 세계를 어느 하나 어긋나지 않게 고유한 언어 형식으로 쌓아 올린 원뿔, 또 이 삼각형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필을 이제 그 읽고 비평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요소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이론적인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그 비평하는 사람 또는 글을 읽는 사람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론적인 입장이 있겠죠. 그 입장에 따라서 이 세 측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특별히 강조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학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제 그 다루고, 형식주의나 구조주의는 그 언어 형식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해석학이든 또 구조주의든 반대편을 완전히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라고 해서 의미를 완전히 그 간과해 버리거나, 또는 해석학이라고 해서 어느 형식을 완전히 간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그 해석학은 언제나 어느 형식에 대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구조주의는 어느 형식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는가를 추론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해석학과 그 구조주의는 지시 대상, 말하자면 경험 세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드만에 따르면은 기호가 그 지시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기호에 대한 경계 설정과 또 기호에 대한 정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만은 기호가 지시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기호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죠.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의 그 체계 이론이라든가, 또는 아도르노의 그 비판 이론, 또 미셀 푸코의 담론 분석 이론 등은 이 지시 대상, 말하자면 이 세계 지시 대상에 관심을 둡니다. 이들은 텍스트의 그 해석학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그 언표된 것을 넘어서서 텍스트 바깥, 그러니까 지시 대상, 이 텍스트 바깥인 지시 대상의 기능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죠. 물론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 언어 형식의 분석이나 또 의미 해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수필 작품을 비평할 때도 어쨌든 세 측면을 모두 살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 측면 모두가 특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을 수 있죠. 작품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특별함을 지닌 어느 한 측면만의 해석에 집중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간략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김수봉의 그날의 기적소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언어 형식의 언어 형식에서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언어 형식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겁니다. 이 쌀자루를 둘러맨 중년의 아버지와 새끼줄로 동여맨 김치 항아리에 책가방까지 든 중학생 아들의 숨가쁜 다른 박질을 생동감 있게 아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으로 달려가서 간신히 기차에 오르는 전반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부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의해서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경험의 서사적 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셈이죠. 그러므로서 경험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이와는 달리 후반부에서는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옮겨서 그런 일이 벌어진 자초지종을 말하기의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가미된 후반부가 곁들여짐으로써 이 작품이 비로소 수필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죠. 이 보여주기와 말하기, 말하자면 장면 제시와 설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서술 방식은 상당히 특별한 거죠. 남성적인 문체가 다소 거친 느낌을 주지만은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상황의 긴박감 표현이 경험 진술의 서사적 효과를 북돋웁니다. 쌀자루와 작가를 기차에 던지다시피 태워주고 힘겨워서 철길에 주저앉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심리 표현도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통한 자기 성찰이라는 그런 주제보다 긴장감 넘치는 서술이나 심리 표현, 그리고 창의적인 구성 방식이 이 작품을 감동적인 수필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그날의 기적소리라는 작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작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바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은 어떤 작품의 의미보다는 언어의 형식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작품을 언어 형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품을 우리가 비평할 때는 분석하고 또 작품을 해석하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그런 도구는 그럼 뭐냐,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수필 창작론이나 수필론, 또 좀 더 넓혀서는 문학 이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술 이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철학 개념에서 이런 도구가 얻어진다. 그래서 바로 이런 수필 창작론, 수필론, 문학 이론, 예술 이론, 철학 개념 이런 것들은 작품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이면서
통찰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거나 또는 그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이론적인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론적인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작품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